예, 그러면 지금부터 분과 세션 2-1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는 김갑식 통일정책연구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김갑식입니다.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요, 각 통일연구원에서 실이 4개가 있는데 4개 실에서 훌륭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오후부터는 그것보다는 못한 과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과제를 중심으로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에는요, 연구실이 4개가 있습니다. 통일정책연구실, 북한연구실, 평화연구실, 인도협력연구실입니다. 이번 세션은 통일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통일정책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연구는요, 남북관계 현안이라든지 중장기 통일정책, 통일전략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7개를 발표하고 7개를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다음에 도중에 한꺼번에 7가지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잠깐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발표자 분들은 오늘 PPT 다 준비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연구 배경과 취지, 목차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내용, 그다음에 주요 정책 제안을 한 6, 7분 정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자 분들께서도 뭐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은 발표 내용 중에서 잘한 거, 그다음에 못한 거,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이 뭐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과제 제안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역시 6 내지 7분 동안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오늘 발표할 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2023은 여러 팀이 함께 묶여 있는 과제인데요. 오늘은 4분이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2023 도전 요인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를 보니까 우리 이무철 박사님이 대신 발표를 하시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여기는 도경옥 박사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지영 박사님,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이런 서보혁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은 지정 토론인데요. 첫 번째는 백이창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님께서 이무철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신상민 교수께서 도경옥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카이다 이영학 박사께서 이재영 박사 발표에 대해서, 김병로 교수님께서 서보혁 박사 발표에 대해서 각각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2부로 나머지 통일정책 연구실에 또 3개 연구 과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요. 오늘 오후 세션의 1부에서는 이제 남북관계 2023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 과제가 2019년 연구 과제를 수행은 하지만은 주제가 1년 전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2018년 상반기에 본 과제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018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남북관계가 좀 열리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앞으로 중단기 동안 약 한 5년 정도를 상정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떠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아가지고 이 과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2023은 그런 관점에서 과제를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과제가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남북협력, 그다음 평화협력, 인도협력 세 분야에 걸쳐 가지고
또 5년짜리 과제입니다. 올해가 1차년 과제인데요. 그래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중단기 약 5년 뒤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 로드맵, 추진 과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그를 위한 사전 작업, 기초 작업, 토대 작업의 성격을 띈 과제로서 한 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손들어 토론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료집 뒤에 보시면은 메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간추려서 질문자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지금 발간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인용은 당분간 삼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전체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연초 내년 1월 달이면 통일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연구 과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관계 2023 도전 요인과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무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이무철입니다. 원래 이 과제 연구 책임자는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김관식 박사님이신데 지금 사회를 보고 계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 그러니까 앞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야 중에서 이제 남북 협력 분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남북 협력 분야가 이 세 분야를 다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에서 5개년 연구의 1년차 과제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희망적 사고에 기반을 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달리 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차원에서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어떤 남북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2023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선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용해서 4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도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라든가 북한 문제, 한반도 미래 정세의 전망과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도출된 거와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식별을 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요인을 더 확대하고 위협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좀 작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핵심 변화 동인으로서 북미 간 비핵화 합의 가능성, 그다음에 미중 간 갈등의 심화 가능성이나 2가지 변수를 통해서 2 곱하기 2 해서 4가지의 그 시나리오를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시나리오 2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은 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중에서 저희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1, 그러니까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중 갈등은 심화되는 경우를 좀 상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2023년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한번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로서 이 부분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도 이루어지고 미중 간에도 타협이 이루어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 간 비핵화 합의도 안 되고 결렬되고 미중 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은 한국 정부가 배제되거나 주변화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 한반도 전문가 인식 조사를 했는데 총 600여 명에게 설문지를 의뢰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메일로 보냈는데 이 가운데 176명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전문가는 92명, 국외는 84명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국외의 경우에는 총 30개 국가의 전문가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지 문항은 크게 네 부분. 현 한반도 상황 평가, 북한 핵능력 비핵화 의지 및 김정은 체제 평가, 향후 5년 남북관계, 한미 북미 관계 및 주변국 관련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미래 전망에서 각 분야별로 한 10개 내외 문항으로 해서 한 40개 정도 문항을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5년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북미 관계와 그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 여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에 대해서 이거를 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 전문가는 가장 낮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전문가들도 이 평가는 대체로 낮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본 전문가 가장 낮게 평가라는 것은 현재 한일 관계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미국 전문가의 평가도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공공외교 확대를 위해서 우리의 정책의 어떤 당위성 혹은 합리성 그리고 이게 필요성들을 좀 더욱더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부분들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대외적 차원과 한반도 차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으로 나눠서 그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들을 한번 좀 간추려 봤고요.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내세운 것은 한 6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남북관계 2023 그 당시는 평화롭고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서 시나리오로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2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을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 정치적 원심력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율성 강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중 간에 그리고 미중일러 사이에서 우리가 상대적 자율성, 우리가 행동의 어떤 반경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관계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구축. 네 번째는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구축과 군미 통제 지속. 다섯 번째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남 갈등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마련이라는 이 6가지를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대단히 많은데 이 내용을 압축해서 주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저희 책이 발간되면 자세한 내용은 그 발간된 보고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정확히 그 6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은 토론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는요,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동혁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도경욱입니다. 먼저 과제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에 이제 평화협력이라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참여한 연구자는 저와 그다음 국방대학교의 안준영 교수님, 그다음에 옆에 계신 지금 통일연구원의 이재영 박사님, 그리고 김주리 박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향후 구축이 되려면 어떤 법적 틀을 좀 견고하게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제법을 전공한 저랑 국방대 안준영 교수가 이제 평화협정의 법적인 측면을 다루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학을 전공하신 이재영 박사님과 김주희 박사님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제 다루기로 하면서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평화체제나 평화협정은 굉장히 이제 뭐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학문이 이렇게 어떤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 보고서에서 특히 아주
뭐 굉장히 법기술적인 부분들, 매우 법적인 문제들 위주로 이제 검토를 했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이런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제와 달리 어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특히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의 분석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원래 주요 연구 내용이 평화협정 체결 방안, 그리고 이제 남북한 특수관계론과의 문제, 유엔사 존속 문제, 주한미군 주둔 및 상호 원주자 개폐 문제인데 3과 4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안 계신 그 국방대 공동 연구자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에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연구 과제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이제 논의의 전제를 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 한반도의 법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전쟁은 종식되었는가.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정전 개념 입각해서 아직은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전 체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동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고 해서 현재는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는 분명히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 한반도 문제 관련 주체들이 한반도는 아직도 법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 한반도 땅에 고착되어 있는 객관적인 법질서, 군사 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는 법적으로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한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평화체제 구축은 굉장히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문서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리스트 벨이라는 학자는 평화 합의서가를 단계 기능에 따라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전 협상 단계에서의 이제 합의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평화 체제 법적 제도적 기초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실질 기본 합의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행 합의서 단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평화 협정은 중간에 실질 기본 합의서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평화체제 법적 제도적 기초가 반드시 평화협정을 통해서만 실제로 구현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들 간의 뭐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평화체제가 구축된 예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에서는 여전히 남북관계가 어쨌든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정상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효율적이고 명확한 방안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이걸 논의의 전제로 해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단계이다라는 것을 논의의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제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초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관심들이 많았던 것만큼 많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종전선언은 사실 굉장히 다의적인 개념이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 개념인데 이것들이 이제 구별 없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전선언은 저희가 이제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전쟁 종료 규정도 종전선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공식 종료를 교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도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패가 아주 명확히 가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을 상대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도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 세 가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종전선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종전선언을 많이 하지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아니면 선언적 맥락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올해 계속 논의가 되었던 종전선언은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해당하는 종전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이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상황의 경우에는 정전 상태가 60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비핵화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른 경우의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 만약에 선행적 신뢰 구축과 또 비핵화 견해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면 그런 정치적 선언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협정 당사자와 체결 방식에서 이제 2+2 방식과 그다음에 4방식 또는 4+2 뭐 2+2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2+2 방식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존의 사례들이라든지 그걸 분석을 해보면 이 예를 들면 남북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중이 지지 보장하는 방식을 했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미중의 역할이라든지 미중이 서명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의 평화협정을 만약에 서로 위반했다. 그럼 미중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그러면 뭐 남북은 미중에 대해서도 이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의무를 지는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2+2 방식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법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조약인가 남북 합의서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방식을 취하든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남북 합의서에 해당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는 북한의 헌법상 조약으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이 또 국가승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국가승인 효과를 발생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포괄적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이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적대관계 기초로 한 남북한 특수관계가 남북한 법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바람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국내법 체계에서는 평화협정이 이제 우리 헌법보다는 아래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화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의 하나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하고 합치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오히려 평화협정이 우리 헌법하고 합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법적인 문제, 국제법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사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와 존속될 경우를 구별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바로 주한미군이 뭐 철수해야 되거나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있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조중 우호조약 개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평화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대비해서 이제 법적인 관점들을 고찰을 한 것이고요. 평화협정 체결이 어쨌든 평화체제 구축의 하나의 방법 또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 군사적 정치적 실리 구축이나 군비 통제, 교류 협력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좀 더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연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쉽게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지만은 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발표했으면 한 3시간 걸릴 것을 10분 이내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그 주제로 이재영 박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6분 내지 7분 안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가운데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어떠한 그 노력들과 어떠한 그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그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연구원의 이제 김두리 박사님께서 미국 내 논의와 미국 대미 협력 방안을 맡아주셨고 제가 이제 중국 내 논의와 중국 협력 방안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연구 배경 및 이제 목적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협정과 이제 평화 체제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관련국들의 이해와 그리고 의견이 많이 이제 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이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이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중국 그리고 주변국에서 가장 이제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그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그 미국과 중국에 있는 그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관련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평화협정 시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그런 평화협정 시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스팀슨 센터와 그리고 중국의 그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 각각 연구자들이 이제 그 시안을 작성을 하여서 평화협정 시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을 이 연구 결과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미국 내 논의를 살펴보시면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평화협정 당사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제 남북 미중 사자를 이제 상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제 한미동맹과 군사훈련의 문제인데 한국과 북한의 각각의 연합훈련 규모와 장비를 제한하자고 이제 시안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 상호 감시와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능력 플랫폼의 철수를 주장하게 되면 미국과의 평화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는 그 미중 세력 경쟁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 의회와 관계자 중심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우려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종속 문제와 존속 문제와 평화협정 이행 당부기구 설치 문제는 유엔사의 해체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평화협정 감독기구로서 그 한국과 북한, 미국으로 구성된 3자 한국평화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밖에 국가들이 참여하는 7자 국제평화 7자 국제평화감독위원회를 설치하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서 유엔사 재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해서 안보 협력 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시안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다자 안보 협력과의 관계 문제는 일단은 육자 지역 안보 협의 예전에 이제 육자 회담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 안보 협의회와 같은 주요국 중심의 안보 협의체를 창설을 하고 한반도 주변을 핵무기 자유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 안보 체계를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일단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유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북아 안보기구와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지를 이제 이 대미 협력 방안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 내에서 이런 평화 체제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쟁점별로 각각의 시안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평화 협정 당사국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도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사자의 포괄 협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 협정 체계를 지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하고 군사 훈련 문제에 있어서는 주한미군의 법률적인 지위를 조정을 요구를 했고 이 한미 군사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공격형 무장 병력과 그리고 전략자산 수입 배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이제 시안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 간의 문제로서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으로는 유엔사 종속 문제와 평화협정 이행 담보기구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일단 설치를 하고 그것이 이제 평화협정 체제를 이행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국제감독위원회가 이 평화관리위원회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부분을 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당사자들 간에 이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이제
국제감독위원회가 이제 그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이 대체로 정전협정 사물인 유엔사도 그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의 관계 설정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쌍계 병행이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동시 추진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방안,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과의 관계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형성이 일단은 미일 세력을 견제를 하고 대한반도 영향력을 확보하는 그리고 책임 대국 위신을 세우는 것과 같은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된다라고 중국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중국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관련해서 이제 미중 사이에 어떠한 의견 일치와 의견 불일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당사자 문제에 있어서는 미중 모두 남북 미중 사자 평화협정 체계를 선호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과 군사훈련 부분에서는 미국의 경우에는 규모와 장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비전통 안보를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에서도 이제 미국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그리고 중국은 이제 자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 형성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종속 문제에서도 이제 두 시아는 모두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런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평화협정 관계 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 측 시안과 이제 중국 측 시안이 많이 공통점은 이제 모두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미 협력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에 있어서 평화협정 체계를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 논의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한미 워킹 그룹 회의에서도 좀 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협력 방안으로는 이제 평화체계 관련 소통 기제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적인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중은 이제 미국이 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관련 조치와 그리고 비핵화 조치들, 어떤 상응 조치들을 잘 서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대북 제재 국면 안에서 북한과 어떤 경제 협력과 평화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소통과 대화를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미중 협력 방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의제들을 한국과 이제 평화협정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러한 방식들을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보고서가 발간되면은요, 미국 입장, 중국 입장을 도표로 잘 정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금방 발표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 국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해서 서보혁 실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7분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보혁입니다. 평화연구실장이 인도협력 분야를 발표하게 돼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평화로운 한반도가 이제 앞에 남북협력, 그다음에 평화협력, 그리고 이제 화해협력 이렇게 세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진이 저를 포함해서 국내외 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여러분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부속 합의서의 하회,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하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회가 뭐냐, 실체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는 논의는 학계에서나 정책 연구 집단에서 구체적으로 많이 해 보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성찰 하에서 이론과 또 분쟁 이후에 분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회를 해 갔는지 긍부정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어떤 교훈과 시사점을 잡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연구의 얼개 큰 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회에 관한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 사례 연구에서 저희들이 채택한 것은 이제 북아일랜드 분쟁,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90년대 후반에 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계속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슬로 평화협정이나 또 당사 양 집단들 사이에 대화와 교류가 있었지만은 간헐적이었고, 지금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평화학에서는 고질적 분쟁 또는 장기 분쟁 사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저희들이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사례는 다수 민족이 소수 민족을 집단 학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스리랑카 하나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사회 통합 과정, 또 잘못된 하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는 뭐 잘 아시죠. 일본이 과거에 했던 그런 만행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회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또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또 하회가 국가 간에 또 내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한 사회 내만이 아니라 국가를 뛰어넘는 지역 차원에서도 하회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어떤 하회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남북 관계 차원 그리고 통일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분단과 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북한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를 지원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얼개를 말씀드리고 시사점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북아일랜드 분쟁, 스리랑카 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팔레스타인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일본과 아시아의 분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할 때는 지금 현재 목화 진행되고 있는 비핵평화 프로세스, 아주 지금 그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초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끌어 나가는 그 주체로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특히 통일 문제에서 갖고 있는 하회 관련된 어떤 이미지나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회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중앙 정부만이 아니라 지역 정부, 특히 이제 분단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접경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 또 분단과 전쟁으로 피해를 받은 어떤 우리 사회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한반도의 맥락도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회가 어떤 것이냐,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 절차이기도 하고, 또 하회가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가능하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 경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Peaceless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회의 원칙, 하회의 방법이 있어서 제도, 물질, 정신적 측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례와 이론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 통일, 남북관계 개선 발전이 있어서 하회가 어떤 컨텐츠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겠다. 그리고 통일이 되기 전에도 또는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전쟁을 일으켰냐, 누가 얼마나 많이 죽였냐, 그래서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하회라고 하는 절차, 진실 규명과 하회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도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 이런 법적인, 정치적인, 또 의식적인 이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진실하회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중단된 거 아시죠? 그게 전쟁과 분단 이후에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또는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실론적인 연구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 연구의 엄밀성, 비교 연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던져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네 분의 발표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에 계신 분이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메모지에다가 질문을 적어 주시고 손을 드시면은 우리 스텝이 그 질문지를 수거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점, 아쉬운 점, 그다음에 2020년에 뭐 좀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으면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한 7분 동안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백이찬 고문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제가 맡은 토론 주제는 남북관계 2023 도전 요인과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인데요. 아까 우리 김갑식 연구 책임자께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시나리오 기법 또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시점이 2018년이라는 매우 남북관계가 좋을 시점에 이렇게 앉아 구상됐다는 것이 하나 첫 번째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2018년에 연구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연구는 2019년에 이루어졌고 2019년의 남북 상황이라든가 북미 관계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설계하고 또 설문을 진행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반영이 되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특히 이 시나리오 기법과 설문조사의 기법을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 기법에서 크게 변수 요인 또는 어떤 설정할 수 있는 어떤 축을 두 가지로 설정을 했죠. 하나는 미중 관계, 또 하나는 북미 관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북미 관계에서 이제 비핵화 합의 여부였는데요. 여기서 저는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변수로 두 개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과연 향후 2023의 남북 관계를 전망하는데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이 핵심 변수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관계와 미중 관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바로 밑에 나오는 그 결론처럼 한국 정부가 배제됨으로써 주변화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연구 설계 자체가 시나리오의 변수 자체가 한국 정부가 배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미 관계와 미중 관계라는 미국 중심의 변수만이 집중적으로 고려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5년 차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수정의 여지가 매우 많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변수로서의 미중 관계, 현재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후견 국가로서의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미중 관계라는 변수는 저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미라는 이 관계를 또 하나의 핵심적인 변수로 설정할 거냐? 저는 오히려 북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를 또 하나의 핵심 변수로 상정을 하고 그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이른바 종속 변수로서의 북미 관계, 비핵화 여부, 또는 북중 관계, 또는 한중 관계, 또는 동북아 여러 가지 이런 국제 관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라는 것이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핵심 변수가 때문에 한국 정부가 주변화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이른바 수동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하다 보니까 특히 2018년의 상황의 그 잔상이 2019년 연구에 강하게 남았다고 드는 생각이 여기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1이라는 것이 미중 갈등은 격화되되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는 진전되는 것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야기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12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좀 더 앞으로 이 가능성이 높은 거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인데, 자, 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연구 방법론에 의하면은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널리 사용되는데요. 현재 1년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문가들,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일단 설문만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문이 단순하게 이렇게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피드백하는 피드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냥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설문의 기법을 동원하는 이 여론도 앞으로 5년 차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델파이 기법을 통한 이 피드백을 해서 전문가들 스스로가 각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공론의 이른바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의 방법론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친해가지고 토론자로 모셨는데 여지없이 가차. 예, 그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문철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하고 좀 달라가지고 많은 그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연구진의 좀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그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시간이 없었어요. 예. 다음은 그 신상민 교수님께서 덕영욱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도경욱 박사님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모든 법적 쟁점을 박사님께서 차분한 논조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평화협정을 언제 체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제법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셨었는데 논의가 좀 피상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도경욱 박사님은 이제 그 비핵화와 함께 진전되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필요한 것들을 어떤 걸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잘 한꺼번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톤 자체가 어떤 그 논쟁적으로 흐르기보다는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한 쟁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한 입장을 설명하심과 동시에 다른 입장을 설명하시는 약간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그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유엔 사이치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양쪽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각각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잘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잘된 부분이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아쉬운 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다 보니까 그 주장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섞어 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론 이제 몇 가지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됐을 경우에 이것이 남북 간의 합의서의 성격을 가질 것인가 조약의 성격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개인의 생각을 섞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화협정 체결의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항상 바라봐야 될 것이 과연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 또는 뭐 평화협정의 체결 내지는 평화체제의 구축이 어떤 식으로 연계될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섞어주셨어도 좋지 않았겠냐 싶습니다. 흔히 학자들 많이 하시는 말씀으로 종전선언을 할 때 이것 종전선언을 비핵화 단계에 입구해 놓을 것이냐 출구해 놓을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 박사님께서 나중에 좀 더 연구를 발전시키실 때는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시간이 없어서 아마 말씀을 많이 못 해주셨을 것이고 보고서에는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평화협정을 우리가 체결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좀 밝혀주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단편적으로 일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경계선의 획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평화지대 구상의 실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단편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 외에도 평화협정에서 다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전쟁 포로의 교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더 보고서의 내용이 좀 풍부하고 질적으로 높은 완성도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서의 본문을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제가 괜히 뭐랄까 좀 너무 앞서가는 걱정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뤄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2023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이제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2023년 이후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그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개성공단도 그러하고 금강산 관광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인 조치들로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이 전부 막혀 있는데 이런 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좀 더 창구가 많아지고 더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장기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차분한 논조로 잘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다는 점 높이 평가하지만 그와 반대로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더 섞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도 박사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연구 진행해 주실 거라 믿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의 진술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우리 백이천 박사님은 저를 못 믿으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 다음은 그 이영학 박사님께서 이정 박사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학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일연구원에서 이게 리서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1년간 열심히 수행해온 연구 과제를 국민들께 또 사회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국제기관들의 연구 성과를 사회에 이제 공개를 해서 그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이해를 받고 또 지지를 받고 또 국민들께 또 이해 수행 과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그러한 또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연구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재영 박사님이 수행한 연구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우선 이 과제의 잘한 점이라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요 쟁점들을 잘 식별을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쟁점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사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논의들을 잘 정리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방법론을 채택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은 아까 김갑식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내에서 이런 그 논의라고 나온 내용들이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정부의 입장을 동일선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선별하실 때 각 정부의 정책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기관 및 전문가들을 섭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대표성의 문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의 전문 그 기관과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이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윗 박사님 같은 분은 제가 뭐 미국 연구자가 아니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내의 주요 싱크탱크의 대북 인식들은 매우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스팀 센터의 이 분들의 그 인식이 과연 미국 워싱턴 내의 주요 그 정책 전략 커뮤니티의 보편적인 인식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그 동맹 또 연합훈련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 논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여러 가지 뭐 장비 제한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사실은 그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한미동맹이나 연합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서는 미중 공이 남북 미중 사자를 이야기했는데, 그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오히려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과 중국 이 3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고, 저도 이제 중국 학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제기하는 이야기가 그 이번 4.27 판문점 선언 당시에 그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 중 4자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중국이 또 한 번 자국을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어떤 의구심 속에서 이번 이런 중국 전문가들이 종전선언 참여 당사자로서 한국을 배제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감독기구로서의 참여자에 대해서 미국은 남북미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남북미 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보았을 때 평화체제 구축 관련된 참여자에 대한 이견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와 평화협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미국은 어쨌든 여전히 선비핵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또 중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는 쌍궤병행을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 한국 전문가분들은 비핵화와 상관없이 평화체제를 먼저 논의해서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그 합의를 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러한 방문론과 가장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서 한국과 중국이 그러한 방문론에 있어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와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상호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 또 견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한 유엔사 문제는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실제 미국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유엔사의 현재까지의 기본 기능이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평화체제가 되었을 때 유엔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종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긍정적인 기능들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서도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 국제감독위원회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처럼 유엔사란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는 것이 좋지, 현재의 유엔사의 개념을 가지고 미래 유엔사,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의 유엔사라는 용어와 개념을 가져갈 때는 여러 가지 혼란들 또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 이제 한미중 협력과 관련해서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작용만 된다면 매우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한미중 협의체를 만들 경우에 그 의제는 반드시 비핵화와 관련된 의제로 한정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참석자들도 비핵화와 관련된 그 협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미중 간의 경쟁 이슈가 이런 자리에서 논의가 될 경우에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미중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한미중 협의체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 관련 의제, 또 그와 관련된 참석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연구 과제를 폭탄 정도로 쏟아낸 것 같습니다. 키누 페스티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무거운 짐만 지고 갈 것 같고, 이재용 박사님 칭찬하라고 했더니 원장님 칭찬만 하고 예. 예. 이제 마지막 토론은요, 그 김병로 교수님께서 서보역 실장의 발표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병로입니다. 서보역 교수가 통일연구원에 오기 전에 저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같이 동료로 근무하고 있었던 터라서 저희의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통일연구원으로 와서 지금 화해 평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통일연구원하고 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그런 과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벌써 이렇게 이찬수, 최규빈 두 연구원, 우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이 들어와 있어서 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또 이 연구는 이렇게 일본 학자 그리고 또 외국 학자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국제적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분단 7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보다시피 다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남북 간의 화해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지금 여러 핵 문제도 걸려 있고 경제 협력, 외교 관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남북 간에 진지하게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통일연구원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화해 그리고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이 저는 더없이 반갑고 또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저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몇 가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해라고 하면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평화학자 갈퉁에 의하면 화해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이 화해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것을 화해라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협소한 의미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파트가 있고, 그러나 이제 학자들마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문제,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이제 화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협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남북 관계에서 화해라고 하면 지금까지 아마 우리가 여러분 보셨다시피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아니면 4.27, 아니면 9.19 공동선언 또 보셨겠지만 과거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그러니까 화해 방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 미래지향적으로 뭐 이산 가족을 어떻게 교류하자고 한다. 또 남북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하자. 뭐를 하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만으로 가득 차 있지 과거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화해의 과정에서 화해 이론에서 보면은 과거의 것을 꼭 다루어야만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과거의 문제를 우리의 문화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그냥 은연중에 묻어두고 미래의 논의들을 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들을 과거에 서로 뭐 피해를 주었던 부분들을 슬쩍 넘어가는, 그래서 백낙정 선생 같은 경우는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 우리 민족성이라고 해서 어물어물 넘어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한다고 하면 조금 이제 해외 지금 4개의 사례들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놨는데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분류해서 어떤 특징적으로 어떤 뭐 이름을 매기고 그런 유형들을 이제 가지고 한국의 이제 시사점을 받으려고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네, 그런 그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보편성과 특수성 같은 걸 좀 생각해가면서 우리 문화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화해를 논의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각 문화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적인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그러면 뭐 이게 화해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편적으로 화해라는, 남북이 이제 남북도 마찬가지고 서로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그 이론들이 있을 테니 그 이론을 지금 여기서 다루겠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다뤘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주신 PPT만 이렇게 쭉 보면서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공부하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그 화해의 시작은 일단 사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apology, 사과를 해야 된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서로 해야 된다는, 그게 시작인데, 그럼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제 피해자적 접근이라고 보통 그렇게 보죠. 가해자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6.25 전쟁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 또 얼마나 많이 누가 죽였느냐, 이런 식의 접근은 화해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역사 논쟁에서는 혹시 될지 몰라도 화해라는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는 피해자의 경험으로 상대방이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술을 하고 그 얘기를 상대방이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피해의 경험에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듣고 이해가 생기고 공감이 일어나서 미안하다라고 서로 사과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 보편적인 뭐 어떤 사람은 9단계, 어떤 부분은 12단계 이렇게 쭉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도 박주화 박사가 심리학 하니까요, 그 부분을 아주 잘 써서 제가 오히려 박주화 박사하고 서보혁 교수의 그 이론을 사실 제가 차용해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그렇게 쓰는데, 두 분이 워낙 이제 이 이론의 대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천착해서 좀 쓰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남북이 사과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의 동작동 현충원이 있죠. 현충원이 있고 저쪽에 혁명열사릉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그 나라 북쪽이나 남쪽이나 성지로 모십니까? 그걸 성지로 모시는 한은 화해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서로가 이해할 서로 그렇게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상징으로 모실 수 있는 것들을 약간 내려놓으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남북이 지금 그런 상황이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남북 이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 이제 이론과 사례를 들어서 한반도 문제를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5년 프로젝트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단추를 잘 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 이해, 공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그 진실 확인이라는 건 사실 그 이후 단계에서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진실 확인을 보통 그렇게 하게 되고요. 진실 확인을 하고 나면 이제 법적 처벌이나 뭐는 보상이나 또는 사면을 하거나 진실화위원회에서 사면을 하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용서라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긴 프로세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사례 연구를 하면서 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렇게 이제 사례를 통해서 4개 사례를 보고 이제 3개의 여러 그 어떤 유형화, 개념화를 하면서 이제 단계적이며 포괄적 접근을 할 부분, 또 맥락적 접근, 뭐 다자적 접근, 뭐 이렇게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그런 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지만 좀 다양한 열어놓고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편성, 특수성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서복 교수도 그런 부분에 뭐 다 인지하고 있을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화해와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 화해를 약간 이제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오히려 국가 차원의 화해라는 것은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뭐 평화, 피스 트리티, 평화 조약이라든가 화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쉽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사회 내로 넘어오면 정말 이것은 어려운 주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서초동과 광화문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것 내부적인 그 갈등 상황을 보면 화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혹시 남북이 가능해도 시민 차원으로 내려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겠다라고 해서 5차년도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20년에 하나의 제안은 이 사례 연구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사례를 하지 말고 내년도 한 3차년도까지는 사례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그 경우도 여러 각도에서 할 때마다 정말 다른 측면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해외 사례 연구들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해서 진짜 어떻게 화해가 가능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한국 사회 또 한반도에 적용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이제 끝났는데요. 보니까 토론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청주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예, 좀 있으시면은 또 2부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오늘도 발표하신 분들도 이미 연구는 끝났으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만 1분 내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백이찬 박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2020년에는 이제 더 좋은 논문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김건식 박사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를 보면서 균형 객관적인 그래서 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데 이게 시나리오 기법이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시나리오 기법은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아니겠죠. 미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경우의 수 중에
우리에게 최악은 뭐고 최선은 뭐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우리가 가장 최선 아니면 차선, 이걸 가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수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변수들이 어떤 조합을 통해서 몇 가지의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좀 방지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하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 내년 내후년에도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하면 2018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 갈 것처럼 보였는데 2019년에도 완전히 또 역전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나리오라는 거고, 그거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라는 점.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이게 작년에 했던 거하고 또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병로 교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방향 과제를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도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 또 이 자리에 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뭐 더 하실 말씀들은 많은데 또 2부 또 그 이후에 또 계속 지금 예정된 패널이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5분만 쉬고 그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55분이니까 정각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발표하신 분은요 한 5분 정도로 연구 배경, 취지, 본인 연구의 장점, 그다음에 주요 정책적인 제안,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5분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하신 분들은 딱 우리 이미 연구 끝났잖아요. 지금 막 야단 쳐봐야 어떻게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딱 들으니까 잘했다는 점 꼭 하나를 한 개 이상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연구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달라. 좀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통일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좀 수행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7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은 3시 5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의 발표는 3분이 하시는데요. 그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 대해서 조한범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여기에 김종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연합 연구에 대해서 이무철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 김일기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그 통일 국민 의식에 대해서 이상신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고, 정한울 전문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바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한범 박사님께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 정리됐으면 5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내년에 이 과제가 없기 때문에요. 내년 과제 코멘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잘된 얘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제목이 변화하는 통일 환경, 항상 변했죠. 항상 변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지금 뭐 난관이지만 크게 보면 탈냉전 세계 질서의 재편,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으로 특징 지어지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저는 뭐 불가역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돌아서기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변화하는 통일 환경이라고 썼는데, 올해 지난 2년간은 구조적인 세계 질서, 동아시아 질서, 한반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새로운 국가 전략, 새로운 통일 전략, 그다음에 새로운 한국군 지금까지 세계 전략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베까지도 지구본 부감 세계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한 신한반도 체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를 좀 해봤습니다. 일종의 지금 말이 이제 대통령이 벌써 올 3월인가요? 이 수보회의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후속
개념과 구도를 정리하라 그랬는데 아직 사실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연구원이 지금 먼저 가는 길이거든요, 정부보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이 한반도 동아시아 생 레벤스벨트 위기, 그러니까 뿌리는 한반도 분단 체제, 한국 전쟁이 미완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도 미완으로 끝났죠.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 위에 지금 동아시아의 어떤 패러독스, 한반도의 패러독스가 중첩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결국 패권적, 강압적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 그 다음에 성찰적 반성이 없는 보통 국가와 이 사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충돌하고 있고, 결국 한국도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 안보 위기,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그 다음에 발전의 위기,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거대한 이 상당히 그 잘못된 나무죠. 잘못된 나무죠. 그래서 저 뿌리 두 뿌리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관성이 유지되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변화의 흐름은 보이고 있죠. 이제 저것이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동아시아의 패러독스, 한반도의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 지금 두 개가 분리돼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 분단 체제, 동아시아 질서, 크게 보면 세계 질서 재편과도 연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면서도 동시에 국가 발전 대전략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대통령 언급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국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그의 역할을 이번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시간도 없는데, 저는 비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수동적 냉전 질서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평화 질서로 전환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과거와 다르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동아시아 생활세계 새로운 시대, 그리고 목표는 비핵 평화 체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남북관계, 그 다음에 동아시아 신질서, 그 다음에 혁신적 포용 국가. 이건 뭐 분배 문제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적 완성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면서 EU 통합까지 왔다라고 보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평화 경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안보와 평화 간에 긴장 관계가 있고, 뭐 이게 사드, 그 다음에 징용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한반도 추진 구도는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평화협력 공동체와 경제협력 공동체 두 가지. 경제협력 공동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중심으로 북방과 남방을 연계하는. 그다음에 평화협력 공동체는 한반도 비핵 평화 체제 구축과 동아시아 신한반도 질서 형성. 저건 뭐 필연적으로 연계되죠.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지금 저 그림을 보면 한국이 없었으면 사실 이런 흐름이 없었죠. 4.27 판문점에서 합의하고 5월 20일 워싱턴 가고 6.12 이어지고 영변을 받아낸 9.19가 있었기 때문에 하노이까지 갔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구현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저는 통일 정책과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을 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번이요. 거기 또 옮겨줄래? 저는 한국형 세계 전략을 좀 추진할 때가 됐다. 그게 이제 뭐 신북방, 신남방을 연계하는데 결국 좀 넓게 넓혀서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다음에요. 5분이니까 할 말이 진짜 없네. 그 다음에 신안보 전략, 결국 동맹 전략, 새로운 안보 전략, 그 다음에 동맹 전략의 진화가 필요하다. 또 있나요? 마지막에? 다음이 있나요? 끝이네요. 예, 5분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그 신한반도 체제 구성도 보셨죠? 이게 이제 조원 박사님이 5개월 전에 그린 그림인데,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그 공식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의 같습니다. 아마 조원범 박사님의 그림을 통일부가 참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박사님 5분 부탁합니다. 네. 제가 맡은 연구 주제는 남북연합 연구고요. 부제로는 이론적 논의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 무슨 남북연합이고 통일이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과제가 선정된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과제를 한 것은 남북의 평화공정과 통합에 선도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서도 대내적 환경 변화 속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남북연합 논의를 하고자 했고요. 사실 남북의 어떤 평화공정과 통합 과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하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내 연합에 대한 어떤 이론적 논의와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본 연구는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해서 향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가지인데 우선 이론적으로는 연합주의와 협의주의를 검토를 했고 이를 통해서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 논의 가능성을 제시했고요. 사례는 북아일랜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키프로스 3가지 사례를 다루어서 이 사례가 남북연합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고요. 이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협의주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사회 남북연합 논의와 쟁점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서 남북한 통일 방안을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남북연합 논의의 필요성, 쟁점, 가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해외 사례 분석의 내용을 보면 협의주의라는 것은 갈등 상태를 평화 공존을 전환하기 위한 방한 모색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공정과 협력의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협의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런데 협의주의는 제도적 속성상 통합보다는 분리가 지속될 위험성과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행위자, 다시 말해서 평화 보장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연합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상호 공동의 이익과 목표의 공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합적 거버넌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사회 남북연합 논의를 살펴본 결과 한국 시민사회의 논의를 보면 남북 상호 국가 승인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면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다시 말해서 성평등이라든가 여성주의, 생태주의 등과 남북연합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협의주의에 기초한 남북연합을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쟁점과 과제들이 있는데 본 연구는 이것들을 한 5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들 간의 결합 형태인 국가연합 논의를 남북연합 논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의 국가성을 우리가 승인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겠죠.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연합은 안정적인가. 이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남북연합을 보통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가독이다. 연방으로 가기 위한 가독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EU 통합, 그러니까 EU 사례를 보듯이 연합이라는 것이 가독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과연 그렇다면 이게 남북연합에 적용됐을 때 안정적이냐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 남북연합을 만들 때 연합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화 보장자의 역할 문제인데 과연 외부에서 우리의 어떤 남북연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것을 미국이 해야 되느냐 중국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치와 통합의 문제인데 연합이라는 것이 국가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공존과 협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분단해서보다는 분단을 지속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과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는 남북연합을 평화공정과 협력의 제도화로서 형식은 국가연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남북한의 공정과 통합을 지향하는 국가결합 형태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안은 크게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재검토 방향, 다시 말해서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 방안을 한번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통일 방안의 재검토 작업은 소모적인 이념적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밖에 이론적 정책적 합의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확히 5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예,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토론문에 메모지가 있으니까 그걸 거기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고 손을 드시면은 저희 스텝이 그 아마 수거할 겁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표 이상식 박사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이무철 박사님이 숨이 차신 숨소리가 지금 옆에서 들립니다. 하도 빠르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줄이고 최대한 재밌는 부분만 발췌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북 정책이라는 제목의 연구고 단연차 과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90년대 초부터 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제가 지금 책임을 맡고 있고요. 뭐 개요라든가 목적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일 필요성 이 문항이 사실은 저희 여론조사의 가장 맨 앞에 있는 첫 문항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에서 19년 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65%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다음 문항이 두 번째 문항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문항인데 바로 전 문항에서 한 70% 정도, 65% 70% 정도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 문항에서 평화가 공존했으면 통일 필요 없다는 사람이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통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통일이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가 그거를 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문항이 더 중요하고 좀 더 사람들의 본심을 다 보여주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앞에 그래프와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앞에 그래프는 남북 관계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 요동을 좀 칩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은 통일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가고 17년, 18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남북 관계가 나쁘면 지금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것이 이것은 남북 관계의 부침에 상관없이 굉장히 일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조금씩이지만 평화 공존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문항이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안정적이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화 공존을 통일보다 성원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대 차이도 보이고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그 저 문항을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60세 이상에서는 그래도 통일이 더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조차도 고령층에서도조차도 현재는 평화 공존을 더 선호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문항 때문에 제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뉴스위크에도 제가 이름이 나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항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협상하시는 걸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더 내야 된다, 지금처럼 내야 된다, 덜 내야 된다. 세 가지 옵션을 주니까 더 내야 된다는 사람은 불과 3.7%, 96%의 한국 국민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대부분이 혹은 덜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곤란했던 것이 그 뭐 민중당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께서 이것만 따로 떼어서 인용을 하시면서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항 다음 조금 몇 문항 뒤에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필요하냐 그런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 문항에서는 91%가 또 주한미군 필요하다고 답을 했는데 그건 쏙 빼놓으시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시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문항이었고 올해 이제 원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2번 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특히 이제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문항을 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문항에서 일단 지소미아 종료에 관련된 문항.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인용이 됐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72%,
반대가 한 2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다른 유사한 여론조사에서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많이 좀 다릅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된 리얼미터라든가 그런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갈렸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잘못됐다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지지자들은 이 종료 결정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과반 이상이 지소미아 종료가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그 반대하는 의견이 좀 높긴 했습니다만 5분이 넘었다고 찌르고 있는데요. 예. 이건 저희 조사가 비싼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조사는 굉장히 쌉니다. 한 번 조사하는데 30만 원 정도. 저희는 3천만 원을 지금 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비싸고 정확한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 거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정책 방안이 있긴 한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방청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토론은 어떤 5분에서 7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수 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정책위 통일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같은 행사를 기획한 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북한 공부한 지 꽤 됐지만 사실은 통일연구원의 연말 보고서가 어떤 게 나오는지 사실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자들이나 국민들과 함께 이런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올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발전되어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걸로 발전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 맡은 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조한무 박사님이 일단 이제 대통령이 제시한 담론을 가지고 이것을 풍부하게 해설하고 그 의미 근거 그다음에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당에 복귀하기 전에 뭐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정부에서 신한반도 체제 관련 설명 자료를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 발간 말고 비공식적으로 발간 안 했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 공식 발간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시점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용은 좀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는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한무 박사님이 이제 이 연구 내용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신한반도 체제가 어째 보면은 여기 처음 시작이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해서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해서 과거의 100년을 평가하고 100년의 미래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신한반도 체제 핵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100년의 구상을 하기 보면 너무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 중간 단계를 설정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형 세계 전략 추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전략 공간을 우리가 한반도를 넘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신한반도 체제를 하다 보면 이제 평화 경제 부분하고 많이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신한반도 체제 연구와 더불어서 이제 이 평화 경제와의 관련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명쾌하게 좀 정리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연구자들한테도 이렇게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뭐냐? 평화 경제가 우선이냐 아니면 이제 신한반도 체제가 핵심 담론이냐 뭐 이런 약간의 이게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자들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신한반도 체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만큼 이 신한반도 체제 오늘 이렇게 올해 연구한 것들을 내년에는 없다 그러는데 내년에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훌륭한 기획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에 돌아가셔서 또 국회에 가서 많이 선전해 주실 걸로 믿고 이미 하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원래는 그 통일부 재직할 때 섭외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당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우리가 하면은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의 그 통일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김일기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회 김일기입니다. 일단 저도 저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사들을 보면 첫 번째는 부럽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런 거 하려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연구 과제들도 통일연구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철 박사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밌습니다. 일단 주제 선택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연합을 궁금해하시고 좋아했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거고, 그다음에 별로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웬 남북연합이냐 이런 쪽에서 흥미를 갖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례 선택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연구가 좀 되어 있지만 키프로스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는 거의 연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 연구는 되어 있지만 이 남북연합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하는 연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 국가 논의를 할 때 완성된 형태의 통일 국가 논의들이 진행되는데 이 연구는 일종의 평화공존 사례도 확대를 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연합을 우리가 볼 때 크게 보면은 양자 간의 남북연합도 있고 그다음에 다자 간의 연합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자 간의 연합들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경우라 다 사라진 형태고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 유사한 형태를 가진 사례들을 봤다는 데서 아주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통일 방안에 대한 고민에 대한 화두 또는 확장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연합이 제시된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거의 내용들이 없습니다. 남북연합 역시도 그냥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뭐 중요기구 한두 개 정도만 제시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확대시켰고, 그리고 이 남북연합으로 가기 전에 이 평화공존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중요하다는 측면을 아마 이 연구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연구를 내년에도 진행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남북연합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남북연합으로 가는 이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다룰 것인가,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또는 뭐 통일 공감대 같은 경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내 설득을 할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가연합으로 가는 시점을 언제쯤 선택할 것인가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그리고 국내적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과 중국 등을 이 남북연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득시키고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남북연합의 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고 임무에 대해서만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북연합을 하게 되면 남북연합을 넘어서는 일종의
국가적 형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남북에 관련된 공동 일들을 집행하는 집행 기구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인데 이러한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내용들이 후속 연구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건 결국 남북연합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의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어떤 대량 이동 또는 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그러니까 과거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제도적 측면에 이게 집중되어 있었죠. 정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제도적 정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면 다음 연구는 이 남북연합의 이 동태적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남북연합 연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일기 박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한울 위원님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전문위원 정한울입니다. 일단 이 조사 연구에 대한 조사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 혹은 장점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250문항 정도가 조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이런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에 대한 여론이 단편적인 어떤 추세나 그 시점의 여론 분포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조사라면 지금 통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조사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인식, 태도가 어떤 요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 근거, 이론적 변수들을 가지고 검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이런 시계열 조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시계열로 변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은 문항들을 이제 반복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상신 박사님 그 팀에서 이제 문항 구성을 할 때 그런 연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문항과 최신 연구 트렌드에서 제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관련된 문항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시계열도 볼 수 있지만 최신의 어떤 그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고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올해는 아마 젠더 요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과거에 작년인가 그때는 권위주의 성향, 뭐 포퓰리즘적 성향, 뭐 이런 요인들에 대한 변수들을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연구를 해서 이게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최신의 어떤 그 연구 주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연구진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해외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진이 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통일 문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데 해외 학자들하고 같이 질문지를 구성해서 같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이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화된 요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장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살려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인 코멘트를 하자면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이제 통일에 대한 태도 이게 이제 플럭체이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대신 이제 평화 공전, 그러니까 분리된 조건에서의 평화 이런 어떤 태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과거처럼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대결 지향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 지금의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좀 뭐랄까 진보적인 어떤 성향이 강화된 걸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같은 어떤 국가 단위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리주의적 사고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그 질문들이 보여주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평화 공존이라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는 분리된 채 이제 그 서로 공존하는 이런 아까 국가연합적 사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내년 이후 이제 계속 조사하시거나 분석하실 때 고려해야 될 게 국가 차원에서의 분리주의적 경향이 강화가 되고 있는 트렌드와 함께 사실은 이제 다른 연구들이나 다른 조사 결과들 보면 민족 차원에서도 그 분리주의적 경향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랑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다. 분리된 문제라는 인식들이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평화 공존 이런 논의들이 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분리주의 이런 점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 개념의 변화, 민족에서의 어떤 분리 개념에 대해서 그런 변화 추세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그 발표문에는 나와 있지만 그 20대의 통일관을 어떻게 볼 거냐. 분명히 과거의 어떤 냉전적인 차원의 어떤 대북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이나 민족 차원에서 남과 북을 분리된 존재로 보고 있는 이런 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나 탈북자나 어떤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들이 20대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그러니까 이건 좀 질문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현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게 뭔가 통일 교육이나 뭔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로 보느냐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른 정책적 대안들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그 핵심 그 내용의 의미들을 더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 추이들을 어떻게 예측할 건지 좀 그런 것 관련된 추가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한국리서치 옮기기 전에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그 대외 인식, 뭐 선거 인식 이런 여론조사를 한 10몇 년 했었는데요. 좀 부러웠던 게, 그러니까 일본 내각부 같은 경우 한 4, 50년 되는 여론조사, 그 일본 국민들이 다른 나라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한 4, 50년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매년 발표가 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런 대외 인식이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이 아까 나왔던 뭐 서울대라든지 지금 통일연구원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해서 좀 그랬었는데 지금 이 통일연구원 이런 조사가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40년 후까지 계속 되면서 한국인의 어떤 통일, 북한, 외교, 대외 관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